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미술사 네 번째 시간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세미술에 대해서 배웠었죠. 중세미술은 신중심의 미술이었기 때문에 성당 건축 위주의 미술 작품을 보았습니다. 비잔틴 양식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동양과 서양을 잇고 있는 지금 현재 터키 위치에 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을 잘 조화롭게 이룩한 비잔틴 양식이 발전했다고 배웠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수평적인 굉장히 서양 건축물다운 그런 양식을 얘기합니다. 로마네스크는 로마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서로마 중심의 미술이었기 때문에 수평적인 느낌이 강하고 좁은 창문, 두꺼운 벽 같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코 벽화로 내부 장식을 한다고 배웠던 걸 기억하시나요? 자, 3번 고딕 양식은 수직선을 강조하는 굉장히 상승적인 그런 높이감을 강조한다고 배웠습니다. 신과 더 가깝게 짓기 위해서 이렇게 수직적 상승감을 이용한 작품을 만든다 그랬었죠. 그래서 화려한 조명이 있는 이런 스테인드 글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넓어진 벽면의 창문을 꾸미는 그런 작품을 많이 남겼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럼 신중심의 세계였던 중세 미술에서 어떻게 다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인간 중심 시대로 넘어가게 됐는지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미술은 인간의 창의성과 개성을 억압했었던 그 신중심의 봉건제도에서 벗어났다. 우리 1학기 때 서술형, 논술형 시험에서 이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 문학, 뭐 예술 이런 인간과 관련된 많은 그런 기초 학문들을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15, 16세기에 일어났던 문화 부흥 운동을 르네상스 미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재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그 당시에 굉장히 상인들이 굉장히 상업을 발달시키면서 돈 많은 상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그 돈 많은 상인들로 인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게 되었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 후원에 힘입어 많은 부와 명예도 얻고 그래서 미술도 폭발적으로 그 가치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세 명의 천재 화가 작가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화가로는 레오나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룩했던 세 가지 업적에 대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1학기 때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첫 번째 뭐였죠? 네, 해부학, 두 번째 투시원근법, 세 번째 명암법 이렇게 세 가지가 르네상스 미술의 업적이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중세 시대에는 이런 해부학이라든지 투시원근법이라든지 명암법 같은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약적으로 미술이 발전했던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 미술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안에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나타내는 미술을 바로 미술 기법을 명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묘라든지 여러분들이 육면체 같은 거 그려봤었죠. 그래서 가장 윗면은 밝게 그리고 그 옆에 면은 중간색으로 하고 오른쪽에 있는 면은 가장 진하게 이렇게 빛과 그림자 명암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을 바로 명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암을 그라데이션을 잘 줘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빛이 느껴지는 겁니다. 빛과 그림자가 느껴지고 입체감과 양감이 잘 느껴지는 미술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해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종교적인 이유로 해부학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미술가들의 호기심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그릴까 구조라든지 인체의 구조라든지 뭐 뼈의 개수라든지 근육의 모양,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더 사실적으로
왜곡되거나 이상하지 않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인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기 위해서 이런 해부학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르네상스 미술의 3대 업적, 세 번째는 투시 원근법입니다. 투시 원근법이라는 것은 공간에서 사실적인 재현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과 장치를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는 미술가들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수학적인 계산과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런 투시 원근법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철길이 내 눈앞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다가 지평선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소실점이 생긴다는 거 많이 배워봤고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선에 맞게 이 계단들도 하나하나 다 자를 대고 정확하게 계산에 의해서 그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수학적인 원리를 도입을 하면서 투시 원근법은 공간을 완성하게 됐고, 이 공간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게 바로 투시 원근법이고, 르네상스 미술의 위대한 3대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르네상스 미술의 3대 업적,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속으로 한번 되뇌어 볼까요? 1번 명암법, 2번 해부학, 3번 투시 원근법. 자, 여러분들 르네상스 미술의 3대 업적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천재들의 노력과 발견으로 이제 다른 화가들도 쉽게 원근감과 입체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얀반 아이크라는 그 네덜란드 화가가 유화물감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저 멀리 지평선 밖에 하늘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멀리 표현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놀라운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이전에 중세 시대의 미술가들은 이런 현실적인 인간의 진짜 모습 같은 거는 관심이 없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보다는 내세를 믿는 신중심 시대였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어떻게 구현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발견한 세 가지 업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공간 속에 이 굉장히 조그맣게 사람을 그려놨지만 이 사람이 멀리 있어서 조그맣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약간 아직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건축물 안에 실내 공간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사치오라는 화가가 그린 성삼위일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이 작품이 가장 처음으로 이제 그 원근법, 투시 원근법을 적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실점의 위치라든지 이 건축물들의 이 선 같은 것들을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을 그린 성삼위일체라는 작품이에요.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그림이라고도 하죠. 마사치오, 굉장히 중요한 르네상스 미술을 열었다라고 일컫는 예술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부, 성자, 성령 말고도 여기 두 명은 누굴까요? 네, 이 작품을 후원해줬던 후원자의 부부의 모습, 기증자의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이런 그 예술가들이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죠. 실력 있는 예술가들에게 돈 많은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런 작품들을 의뢰를 해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이런 상인들은 평범하고 중세시대의 미술같이 조악하고 질이 낮은 예술작품보다는 이렇게 실제감이 느껴지면서 좀 더 발전된 이런 그림들을 훨씬 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작품은 성삼일체라는 이 작품 밑에 보면 이렇게
해골 돌관 속 해골에 새겨진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의 의미는 나는 한때 너였노라. 그리고 너희는 지금의 나와 같게 되리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내세관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은 어쨌든 지나가고 이 세계도 뭐 어쨌든 끝난다는, 너도 결국엔 늙고 병들고 죽어서 이 해골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깊은 의미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림 안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중세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그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왔다고 해서 그 종교가 바뀌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가치관이 조금 변화가 일으키기 시작한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런 주제 같은 것들이 성경 내용이 나와 있는 거라 할 수 있겠죠. 자, 전성기 르네상스 3대 거장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래서 다빈치는 1452년생입니다. 67세까지 살았고, 미켈란젤로가 1475년생이고 89세까지 살았습니다. 라파엘로는 1483년생으로 37살에 요절한 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천재 화가들의 얼굴도 궁금했을 텐데 한번 보시고, 자, 제일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조각상들은 어느 시대의 작품이죠? 그렇죠, 그리스 시대의 작품이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가 지나고, 그리스 시대는 뭐 인문학이라든지 인간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삶의 방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연구하려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 시대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중세 시대는 기독교 미술로 들어가게 됐고, 성당 중심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미술이 시작됐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암흑시대라는 안 좋은 명칭도 붙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문예 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시 되살아난 거야?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는 다시 그리스 로마 미술로 돌아가고자 했던 문예 부흥 운동이란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문예 부흥 운동. 문화와 예술이 큰 발전을 했다, 그런 의미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가장 유명한 거 뭐가 있죠? 모나리자가 있죠. 이 모나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스포르자 가문의 여인일 것이다, 다빈치가 좋아했던. 그리고 다빈치 자신의 얼굴일 것이다. 굉장히 다빈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다빈치의 자화상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의 상을 그린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다 가설이고 일단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1번이 가장 스포르자 가문의 다빈치가 좋아했던 여자일 것이다라는 학설이 가장 많이 인정을 널리 받고 있죠. 자, 모나리자는 가장 유명한 게 알쏭달쏭한 그런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오묘한 미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 중에서도 가장 천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스푸마토 기법은 안개라는 말이에요. 이탈리아어로 안개인데, 이 윤곽선을 만화처럼 칼처럼 딱 떨어지게 그리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윤곽선이 모호하게, 입술도 어디에서 끊기는지 모르게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 실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안개, 흐릿한, 자욱한 이태리어를 바로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모나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푸마토라는
단어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유식하게 보이고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황금 비례와 삼각형 구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 구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마치 삼각형을 그린 것 같은 느낌과 그리고 인체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런 황금 비례를 맞춰서 그림을 그렸다. 실제로 이거를 맞춰서 그렸는지 선을 그리고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대에 와서 이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삼각형과 황금 비례의 그런 비례자를 댔을 때 정말로 황금 비례에 맞는 얼굴을 그리고 그 자세를 그렸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자, 모나리자라는 이 작품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는 지금 원래 이탈리아 작품이지만 현재는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서 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매년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조금만 늦게 가면 여기 앞에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입니다. 자, 다빈치는 그런 연습장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연습 노트에 많은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걸로도 유명합니다. 자, 다빈치가 그린 또 다른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후의 만찬. 1495년에 그려지기 시작해서 1497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 작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면은 성경 속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저녁 식사를 만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팔아 넘길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양한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유다가 팔아 넘기는, 배신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긴장감을 잘 표현을 했어요. 소실점을 이용한 거예요, 이 작품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마에 소실점이 생기게 집중감, 주인공이니까 가운데 배치해서 집중감을 주고, 그리고 이 건축물들은 이렇게 수학적인 투시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걸 알 수가 있겠죠. 정확히 6명씩 제자들을 배치를 해서 좌우 대칭적인 그런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낸 것도 다빈치만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빈치는 굉장히 안정적인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안정적이고 비례감이 완벽하고, 이 다빈치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작품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자, 소실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평선은 눈높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평선이 내 눈높이다. 이 눈높이에 생기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그었을 때 지평선과 만나는 하나의 점을 소실점이라 그런다. 여러분들 소실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녁에 부모님과 밥을 먹으면서 소실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눈높이에 지평선이 있다. 평행선으로 그어진 선에 의해서 생기는 하나의 점을 소실점이라 그런다. 자, 이렇게 하나의 점이 생기는 거는 일점 투시도라 그러고,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는 2점 투시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점이 하나, 둘, 세 개 생기는 거는 3점 투시도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건축물이라든지 입체적인 이런 도시 같은 걸 그릴 때는 이런 3점 투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3점 투시도 하니까 우리 그 1학기 때 육면체 첫 시간에 그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투시도법의 원리를 모르고 그린 사람들은 이 육면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찌그러졌을 테고, 이 육면체를 잘 표현한 친구들은 아주 예쁘게 육면체가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성서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시대에 따라 화가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만 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600년대에 굉장히 초기 기독교에서 그렸던 작품도 있고 1300년대에 그렸던 이렇게 공간감이 잘 나타나지가 않죠. 그리고 뭔가 조금 주인공이 너무 이렇게 외지에 좀 치우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1500년대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 걸로 그렸죠. 12명의 제자와 함께 그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산만한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근데 이게 공간감이 잘 표현했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근데 르네상스 시대 작품에서는 이 건축물, 실내 건축물 안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의 다음 시대는 바로크 시대인데, 이 바로크 시대의 미술가들은 하나의 큰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돼요.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난 천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획기적이고 더 강조하고 이런 변화무쌍한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바로크 시대의 미술이라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화가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겠죠. 자, 다빈치는 이렇게 해부학도 굉장히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라든지 뭐 심줄이라든지 뼈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이런 어색하고 종이 인형 같은 이런 사람들에서 실제감이 나는 진짜 사람 같은 느낌이 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인체의 비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황금 비례, 어떻게 하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밀 같은 것들을 풀기 위해서 인체 비례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다빈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빈치는 이 외에도 재주가 굉장히 많았고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헬리콥터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조경이라든지 도시의 지도라든지 계획, 도시 계획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행, 하늘을 날고 싶어서 비행기라든지 헬리콥터 같은 것들도 실제 제작을 해보고 뭐 탱크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무기 같은 것도 많이 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게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졸릴 것 같아서 넌센스 퀴즈, 넌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뭘까요? 자,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야구죠, 야구. 왜 야구예요? 안타가 많이 나오잖아. 안타. 안 탄단 말이야. 소방관들은 타는 걸 좋아해요? 안 타는 걸 좋아해요? 안 타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다. 자, 넌센스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천재. 르네상스 시대의 두 번째 천재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본인도 조각을 더 잘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피에타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을 제작한 조각상을 피에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에타라는 의미는 이탈리아 말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의미라고 하죠. 자, 피에타상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큰 작품이 한 3m가 넘는 작품인데 이게 지금 대리석을 깎아서 사람이 조각을 한 거예요. 이 디테일들, 사람의 그런 피부결이라든지 이런 뼈의 모습, 손가락, 얼굴의 그런 슬픈 표정, 이런 축 처져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제 돌아가신 이런 축 처진 표현이라든지 이런 수염이라든지 옷주름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지금도 이 피에타상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조각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엄청난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모 마리아가 이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 예수님이 편안하게 잠든 이 모습을 위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자, 이게 같은 주제예요. 피에타상. 중세 시대와 우리 르네상스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이 작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피에타상은 굉장히 좀 조잡하고 이거는 그냥 아마추어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어때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나죠. 정말 배운 사람이 조각을 한 것 같은 그런 대단한 느낌이 납니다. 진짜 막 경외심이 들죠. 우리 왼쪽에 있는 작품은 어때요? 그냥 뭐 뭘 만들었는지는 알겠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뭐 숭고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 작품을 보면 정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경외감과 숭고함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른 중세시대의 조각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르네상스의 조각 작품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또 유명한 작품 다비드상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3m의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대1로 이제 맞짱을 뜨는 장면이에요. 그 상대편 필리스티아인과의 이스라엘인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다윗이 굉장히 조그만한 그 목동 소년으로 표현이 됐고 상대편 골리앗은 굉장히 거대한 지금 최영만보다 훨씬 더 큰 최영만이 2m 17이잖아 2m 25인가? 아무튼 3m의 거인과 어린 소년이 1대1로 붙어서 만약에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장면을 그린 작품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조각 작품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 이 장면은 다윗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다비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다윗이 지금 거인과 그냥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돌팔매질을 하려고 지금 이 돌주머니를 손으로 움켜쥐고 상대방 골리앗을 노려보고 있는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눈동자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했죠. 귀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밑에 단부터 해서 4m 34cm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전에 우리 잠깐 바로크,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시대가 바로크라 그랬는데 이 바로크 시대의 또 다른 베르닌이라는 조각가가 만든 작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주제예요. 둘 다 다비드를 만든 작품인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은 돌팔매를 하기 전의 모습이고 지금 베르니니가 만든 작품은 돌팔매를 하고 난 후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역동적이고 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보다 더 뛰어나게 능가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크 시대의 미술가라 그랬어요. 자, 미켈란젤로가 그린 또 다른 작품 천지창조 굉장히 유명하죠. 많은 곳들에서 패러디가 되고 있는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져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프레스코화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프레스코화는 우리 중세 시대에 배웠었어요. 회벽이 마르기 전에 물감을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작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백 년이 흘렀어도 그 깊이와 색감이라든지 감동 같은 것들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처음에 의뢰받았을 때 그림을 그리기 싫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조각을 훨씬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차례 설득 끝에 결국에 이 천장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 천장화를 그리면서 건강이 굉장히 약화됐다 그래요. 한 4년 정도 동안 그리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그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천장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감이 막 얼굴에 떨어지고 몸에 묻고 목 디스크 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을 그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악화됐었다고 하는 작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왜 천재라고 거장이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 있는 압도적인 작품을 우리들에게 남겨줬습니다. 지금 여기에 약간 잘렸는데 여기에 방금 봤던 천지창조예요. 여기 있죠, 천지창조. 그래서 여기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의 죄를 이제 벌하고 이제 사하는 그런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자, 세 번째 라파엘로로 넘어갑니다. 이제 라파엘로는 37살에 비교적 빠른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모자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 어린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많이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 아테네 학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도 어마어마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압도하죠, 이 작품도.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을 그린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건축물을 그렸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사실은 평면이잖아요. 손으로 만졌을 때 평평한 면인데 그 평면을 평면 같지 않고 입체감을 느끼게 하고 거리감을 준다라는 거, 그 자체를 개발했던 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고 그런 3대 업적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피타고라스, 플라톤, 뭐 디오게네스, 뭐 클레이토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죠. 라파엘로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임팩트 있게 살았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이 작품도 지금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작품인데, 진짜 그 당시에는 뭐 텔레비전도 없고 대부분 다 중세시대 그림 같이 굉장히 조악한 그림들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강림하고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앙심 같은 게 더 확고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서는 더 많은 의뢰를 하게 됐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유명해지고, 이런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추기경의 초상화를 그린 작품도 있고요. 이런 성모자의 다양한 연작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봤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중심의 르네상스였어요.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고 이탈리아의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말고도 조금 거리가 멀었던 북유럽에서도 르네상스는 시작이 되고 있었다. 이탈리아와 북유럽이 이렇게 서로 교류가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북유럽 르네상스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3명에 대해서 오늘은 짧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얀바네이크라는 이 화가 네덜란드 화가죠. 그래서 부부가 따라야 하는 이상과 모범, 규범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이름이 좀 길죠. 아르놀피니 부부, 아르놀피니 부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그래서 이 초상화에 보면 이 거울, 여기 보면 거울도 있고 이런
이런 뭐 초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증인이 있었다라는 걸 거울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거울 속에 비쳐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얀반 에이크예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걸 내가 증인을 서주겠다 이런 의미로. 나를 그릴 수는 없잖아. 나를 그릴 수는 없는데 장치를 표현한 게 뭐예요? 거울 속에 나를 그린 거야. 여기 보면 부부가 뒷모습이 있죠. 거울 속에 비춰서 뒷모습. 이런 장치들을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여기 보면 굉장히 조그마한 그림이지만 뭐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12제자들 같은 것들, 성경 속 이야기들을 거울 속에 디테일하게 표현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여기에 얀반 에이크의 사인과 함께 얀반 에이크가 이것에 있었다라는 작품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촛불이 하나밖에 안 켜져 있죠. 신의 눈 또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면 모두 죽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실하고 순결한 태도를 암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강아지는 동물 중에 가장 주인을 잘 따르고 충성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상징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벽에 걸린 묵주는 신부들에게 순결, 신앙을 바라는 신랑이 그 당시에 줬던 결혼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벗어놓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이 수행되는 공간의 신성함, 우리 신성한 장소에 가면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태국이라든지 이슬람 문화권이라든지 어떤 숭고한 장소에 가면 신발을 꼭 벗으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신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발은 더러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맨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혼은 어떤 이런 순수함과 순결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북유럽 르네상스의 두 번째 화가 뒤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은 그 당시 미술가들은 굉장히 지위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런 미술가들이 굉장히 대우가 낮았는데, 이 뒤러는 예술가의 지위를 굉장히 높게, 예수님의 자화상 같이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화상을 그린다라는 건 어떤 자의식이 생겨났다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예술가들은 자의식이 굉장히 낮았었지만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자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람자를 보고 있는 이 눈빛이라든지 이런 긴 머리 이런 데서 예수님과 자기를 마치 동등하게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화상을 남긴 화가로 유명하죠. 사실적인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이런 풀잎 같은 것도 그렸고, 이런 토끼 같은 모습의 털 같은 것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뒤로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 굉장히 유명해요. 어떤 친구들,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작품을 어디선가 봤을 수도 있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뒤로는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을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친한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뒤러가, 그 친구가 뒤러를 밀어준 거죠. 서포터를 해준 거야, 돈을 벌어서.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에 예술을 못하게 됐어요. 손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굉장히 그 친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고마움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북유럽 르네상스 세 번째 화가 브리헬이라는 화가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농가의 결혼식을 지금 표현을 한 작품인데, 풍속 화가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실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 같은 것들을 그냥 사실적으로 그렸던 화가들을 풍속 화가라 그러죠. 우리 동양의 조선 시대의 풍속 화가 누구 있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까? 풍속 화가, 조선 시대 제일 유명한 화가 누구 있죠? 김홍도. 그렇죠. 김홍도랑 또 쌍벽을 이뤘던
신윤복이 있었죠. 그 두 명의 화가가 바로 풍속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린 화가들을 풍속화가라고 한다. 북유럽 르네상스에는 브리에일라는 풍속화가가 있었고, 그 사람은 그런 눈바디의 사냥꾼이라든지 농가의 결혼식 같은 이런 소박한 주제들을 그렸던 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미술의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개성을 억압했었던 중세 시대는 신중심이었다. 봉건제도였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인간성 회복을 하려고 했던 문화 예술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였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르네상스 미술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르네상스가 없었다면 지금도 계속 중세시대에 머물렀거나 아니면 굉장히 평면적인 그림만 그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라든지 업적들을 앞당길 수 있었던 세 명의 화가들,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그림과 입체감,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연구했다 그랬죠. 해부학, 투시원근법, 명암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형성평가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르네상스 이탈리아 3대 거장이 아닌 사람 2명은 이탈리아라 그랬어요. 이탈리아. 그렇죠. 1번 아니죠. 뒤로는 북유럽 르네상스 화가라 그랬어요. 또 한 명, 그렇죠. 브레헬이 바로 북유럽 르네상스 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답이 뭐예요? 빛과 그림자를 이용했다. 네, 그렇죠. 명암법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생각의 폭을 넓히는 학습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고, 그 캐릭터를 해부해 본 적은 없고 실제로 해부를 해봐도 아무것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이 캐릭터는 이러한 뼈를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해서 한번 해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시고, 뭐 뽀로로라든지 둘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했었던 뭐 심슨이라든지 뭐 잠만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포켓몬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고, 절반은 여기 절반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보고 나머지는 해부도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1학기 때 3점 투시도의 원리를 선생님이 설명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3점 투시도가 어색하면 이렇게 예쁜 깍두기의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이 육면체에 정육면체를 3점 투시도를 한번 선을 그은 다음에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 원리, 사각형을 그리는 육면체를 그리는 원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한 43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너무 길어져서 미안하고 르네상스 조금 얘기할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바로크 로코코 미술은 조금 더 짧게 선생님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우리 빨리 다시 대면 수업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